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작품 밤의 마침 준비했습니다. 오점 없는 삶을 단번에 파괴할 만한 비밀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안정된 직장에서 번 수입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남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밀로 인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을 맞게 됩니다. 편혜영 작가 특유의 건조하고 치밀한 문장으로 고독하게 내면의 혼란을 빚어내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밤의 마침 편혜영. 엽서를 읽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이렇다 할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가 불길하게 울리거나 누군가 예고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엽서를 들고 창가를 서성였다. 여직원이 그를 힐끔거렸다. 사무실에는 그와 여직원뿐이었다. 여직원은 그가 책상 아래서 살짝 다리를 떨기만 해도 흘겨보곤 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엽서를 손으로 가만히 훑었다. 엽서에 적힌 글자가 발신인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수인이 찍힌 곳은 M동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자라온 그가 4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였다. 상봉터미널에 가는 길에 지나쳤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였다. 글씨의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엽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엽서를 상의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상기되었을까봐 신경 쓰였지만 여직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러는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여직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이동태를 아내에게 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 여직원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고 그는 아내의 추천으로 여직원을 채용했다. 지금에 와서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둘은 부쩍 친해져 회사 얘기뿐 아니라 별 얘기를 다 주고받는 눈치였다. 여직원은 자주 그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썼는데 성격 탓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서는 아닌가 싶기도 했다. 간혹은 아내와 자신의 잠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가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디 가시게요? 여직원이 문이 닫히기 전에 답을 듣겠다는 듯 빠른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 우체국 좀 다녀올게. 방금 우편물 챙겨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보낼 게 있어서. 우리 사섬으로 보내시게요? 에이, 맨날 흘려들으신다니까. 사섬을 유지하려면. 아, 그래. 기억났어. 이제 안 잊어버릴게. 여직원은 얼마 전부터 사서함이 폐지될 지경이라고 자주 투덜댔다. 일정량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사서함이 폐지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종종 내용 없는 우편물을 사서함으로 보내기도 한다는 거였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그는 엽서를 보낸 것이 적어도 여직원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여직원의 성격이라면 면전에서 말로 했을 테니까. 사장님, 전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식으로 아내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여직원은 그를 보수적이지만 어수룩하고 착하고 순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법 없이 가난하게 살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무능하지만 그다지 권위적이지 않은 상사에게 하는 흔한 평가였다. 바깥을 산책하는 동안 그는 엽서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겨우 상기했다. 처음 사서함을 개설할 때부터 발신인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거나 간략하게 적힌 엽서들이
비밀 엽서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간혹 배달되었다는 것도 떠올렸다. 방금 그가 주머니에 쑤셔넣고 나온 엽서도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었다. 엽서는 아마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이전 사서함 개설자에게 온 것이거나 어딘가에 잘못 기재되어 배포된 사서함 주소 때문에 온 것일 터였다. 비밀 엽서 담당자가 이전 사서함 개설자인가 싶었으나 우체국에서 개설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하여 확인할 도리는 없었다. 오퍼성을 열고 처음으로 한 일이 사서함을 개설한 것이었다. 이전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해외 바이어들에게 모두 사서함 주소를 알렸다. 재직 당시 바이어들과 거래처 담당자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다 자부했고 그의 퇴직 사실을 알고 먼저 거래를 약속한 바이어도 있어서 그는 주소만 알리면 당장이라도 신용장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다. 6개월만 지나면 사서함이 꽉 차게 계약서와 송장, 선적 서류 같은 게 도착할 거라고.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은 취미 삼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라면 괜찮을 정도로만 유지됐다. 여직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사서함으로는 우편물 수령지를 죄다 회사로 바꿔놓은 여직원에게 오는 백화점 DM과 각종 청구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가끔 비밀 엽서 담당자 앞으로 오는 엽서가 있었다. 하느님한테 그 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서함 개설 후 처음으로 우편물을 찾아온 여직원이 내민 엽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발신인 표기는 없었고 사서함 주소 아래쪽에 비밀 엽서 담당자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온 거야? 비밀 엽서 담당자가 저는 아니니까요. 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지? 뭐 제가 기도한 게 아니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그들은 잘못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해서 순전히 장난으로 웃어넘겼다. 웃다 보니 조금 지나자 뜨끔해졌는데 나중에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사서함으로 그에게 엽서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아내에게 사서함을 개설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직원을 통해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굳이 엽서를 보내나 싶었지만 잠깐만 생각해도 몇 가지 이유가 금세 떠올랐다. 다음번 찾아온 우편물에도 비밀 엽서 담당자 앞으로 온 엽서가 있었다. 이후 뜸하게 도착하는 엽서들은 제각각의 글씨로 짧은 사연을 담고 있었다. 어떤 것은 고해성사 같고 어떤 것은 간절한 소원 같고 어떤 것은 푸념 같았다. 엽서에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자그맣고 단정한 글씨체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적힌 것도 있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을 줘 천천히 글씨를 눌러 쓴 엽서도 있었다. 이력서에는 회사의 종교를 따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불교를 믿는다는 한 사무원의 고백도 있었다. 그는 엽서가 올 때마다 거기에 적힌 문장들을 되풀이해 읽었다. 어떤 엽서에는 발신인이 있었고 어떤 것에는 아예 없었고 어떤 것에는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길지 않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 동안 그는 엽서에 적힌 비밀이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이어폰을 훔친 일이 있었다. 훔친 사실을 들키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계속 붙어 다니는 이상 이어폰을 쓸 수는 없었다. 이어폰을 쓰지 않고 어딘가에 처박아 뒀다가 흐지부지 잃어버렸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애태웠던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다. 고백하지 않은 게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감정처럼 느껴졌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상사 중에는 그의 아버지 고향에 정치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본래 서울 출생이 아니라 오래전에 본적지를 서울로 옮겼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그에게는 무수히 많은 비밀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순전히 말할 기회가 없어서 비밀이 되었고 어떤 것은 그가 비밀로 유인했고 제 스스로 비밀이 된 것도 있었다. 비밀은 세포처럼 자생하거나 소멸해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난 것도 있고 시효가 남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었다. 그는 비밀엽서 담당자 앞으로 온 엽서들을 서랍 속에 모아두었다. 엽서를 읽고 있노라면 세상에 자기만 비밀을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엽서들 때문에 그는 자신만 한때 손버릇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는 걸, 자신만 사소하거나 중대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고 자신만 고백 못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나 행복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세상의 누군가는 그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외롭고 괴로웠다. 충동적으로 친구의 물건을 탐냈다가 오랫동안 가책을 느꼈고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을 한 후 자책의 밤을 보냈고 고백하지 못할 사랑의 열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흐지부지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이 그 말고도 또 있었다. 그러나 애써 상기한 사실들도 안정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엽서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비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발신자는 분명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구인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 그럴 만한 사람을 헤아리며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직원이 퇴근한 후에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이 사무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체격이 탄탄한 중년 사내가 유리창 안에 들어있었다. 실제로는 혈색이 좋고 건장했으나 유리에 비친 몰골은 꼭 불황자 같았다. 불황자처럼 보이는 사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라니. 그는 툭하면 아내부터 의심하는 자신을 나무랐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사람이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이번에는 수월할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 풀어야 할 진실 따위는 없을 테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는 두 번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옷을 받아 거는 아내를 유심히 살폈다. 피로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유별난 일은 아니었다. 요사이 아내의 얼굴은 늘 그랬다. 상의 주머니에 꽂힌 엽서를 먼저 봐줬으면 싶기도 했으나 아내는 알아채지 못하고 옷을 걸고는 바로 부엌으로 나갔다. 그는 엽서를 꺼내 메모지에 적힌 아내의 필체와 대조해 보았다. 확인할 것도 없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구는 게 우스웠으나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글씨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가치없는 의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비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귀가가 늦어 아내와 아이는 식사를 마친 후였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내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에게 아이가 해준 같은 반 여자아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얘기 중간에 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얼굴로 자주 끼어들어 거들었고 그가 밥을 다 먹을 무렵에는 아이가 귓속말로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고 몸을 베베 꼬며 웃어서 그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펼쳐놓고 등을 구부려 발가락을 감아주고 발톱을 깎았다. 생각을 정리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손톱과 발톱을 깎는 건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등을 둥글게 말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발가락을 쥐고 있으면 아내는 뒤뚱거리는 펭귄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며 그를 놀리곤 했다. 그는 아이 방 문을 열어보았다. 아이 숙제를 봐주나 보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아내는 아이 혼자 방바닥에서 놀도록 내버려둔 채 아이의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 좁은 책상에 수첩을 펴놓고 고개를 수그리고 뭔가 적고 있었다. 그가 들여다보는 줄 알고 있을 텐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시 마루로 나와 발톱을 깎다 보니 불현듯 아내가 잠이 하나 뒤척이는 밤에도 절대로 그의 등이나 어깨에 몸을 기대는 법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아내는 늘 그가 있는 쪽을 보며 누워 잠들었는데 요즘은 관속 미라처럼 똑바로 누워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다 잠든다는 것도 생각났다. 베란다에 서서 학교 가는 아이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지켜보는 건 여전했지만 그가 다가가면 아이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떠올랐다. 그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되게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즐겨 먹는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는 늘 떨어져 있었고 셔츠에 떨어진 단추는 그가 말하기 전에는 다시 꿰매지지 않았다. 주말 밤이면 마트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법도 없었다. 아내는 그 사건이 가져온 파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요즘 아내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깨지 못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워주기 시작했고 퇴근 후 그가 나태하고 수동적인 여직원 흉을 보거나 그에게 사직을 권유한 이전 회사 상사를 욕하면 흥분하여 맞장구를 쳐주었고 식욕이 없을 때 그가 해달라던 더덕구이를 별말이 없는데도 해주었다. 집안일을 할 때면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한동안 말을 할 때면 오래전부터 작정한 얘기를 꺼내려는 듯이 머뭇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는 일도 없어졌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당연하다 생각했다. 어쨌든 시간은 사람을, 사건을, 해프닝을, 우연을, 고통을 언제나 무사히 통과하는 법이니까. 아내는 그 시간을 견뎠고 다시 그의 곁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과 욕정의 공동체인 그에게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름없어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조금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뭔가 알고 있을까?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분명 아내는 아는 것처럼 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그에게 엽서를 보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는 그를 놀리거나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에게 완전히 무심해진 것 같았다. 아내는 그에게 정중하고 깍듯하고 상냥했다. 아무 상관없는 남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직장 상사나 집안의 어른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달라졌거나 달라지기로 한 것인데 그는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당황했다.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최선을 다해 해명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예기치 않은 우연, 제어할 수 없는 신체적 욕구, 우발적인 충동과 불확실성 같은 것은 어디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체를 드러내는 걸까? 미성년자인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신분증 조사를 잘 하지 않는 종로의 한 허름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다. 아이와 함께 온 일행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만취한다. 하필이면 그날이 누구의 생일이거나 하필이면 그날 누군가 이별했거나 그날 누군가 선생에게 억울하게 맞았거나
그날 모두 시험을 치르고 홀가분했을 것이다. 술 취한 여자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간다. 일행은 모두 술에 취해 누구도 여자아이를 부축할 생각을 못한다. 누군가는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고, 누군가는 친구를 붙들고 울고, 누군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연신 통화를 하고 있어서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가는 걸 눈여겨보지 못한다. 화장실은 호프집 뒷문으로 나가 반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있다. 오래된 건물의 호프집이 그렇듯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고 열쇠로 잠겨 있지 않아 건물 입주자나 호프집 손님, 우연히 화장실을 찾다가 들른 사람들이 모두 무리 없이 이용한다. 변기는 더럽고 지린내가 심하며 휴지통은 늘 넘쳐 있고 바닥은 물기로 축축해서 바지 밑단이 젖을까봐 신경이 쓰이는 그런 곳이다. 그는 진작 화장실에 가고 싶었으나 참고 있다. 1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많다. 얘기를 끊으려다 화제에 휩쓸려 그도 말을 덧붙이는 통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갈 틈을 자주 놓친다.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방광이 부풀어 올라 벌떡 일어선다. 동창 녀석이 야야 얘기 끊지 말고 이것만 듣고 가 하며 붙잡아 앉히려는데 마침 녀석에게 휴대전화가 걸려온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거기에는 술에 취한 여자아이가 변기에 앉은 채 졸고 있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람 없는 어두운 계단참에다 오줌을 눈다. 돌아와 자리에 앉은 그는 동창 녀석에게 술지에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여자아이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요즘 학생들의 작태를 개탄하지만 이내 자신들도 별다르지 않다고 자조한다. 이틀 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그는 경찰의 방문을 받는다. 여자아이는 그가 변기에 앉아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눈을 가리고 성기를 입에 물리며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여자아이는 경찰과 CCTV를 확인하고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것이 그 일이 발생한 경위이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두하고 조사에 응한다. 아이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범인의 옷차림이나 말투, 신체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인가 소소한 진술을 바꾼다. 의지할 만한 목격자도 없지만 한 번 까먹은 기억은 쉽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사건은 곧 검찰에 이송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는 그가 아이를 고소한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굳이 그래야 하느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성문화된 보상이 필요하다. 그는 승소하고 여자아이에게 벌금형이 구형된다. 1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회사에 자주 결근하고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래처 관리에 소홀하고 동료와 후배에게 업무를 떠넘긴다. 소문은 점점 질이 나빠지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그는 때마침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비껴가지 못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그는 성폭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곧 전자팔찌를 차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이웃에 퍼진 소문 때문에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그의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그와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장만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한다.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야. 이게 다 당신 탓도 아니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아내가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자신과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의식과 불쾌를 숨기지 못하고 점차 그에게 냉담해진다.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도 아내는 놀라는 기색 없이 묵묵히 듣는다. 다 듣고 나서는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 풀이 죽은 얘기를 들려준다. 그가 대꾸가 없자 이번에는 난방용 가스요금 인상률에 대해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한 달에 3,000원 정도 오를 거래. 그는 고작 3,000원 때문에 부당한 자신의 얘기를 못 들은 척하는 아내를,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 아내를, 자신을 오해한 세상에 함께 분노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내의 얘기는 멀고 먼 선사시대의 것처럼 들리고 3,000원은 그에게 가장 비현실적이고 무거운 액수가 되어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아내가 드디어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이 되자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간다. 그는 아내가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항변하지 않는 게 못내 서운하다. 아내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군단 말인가.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자신이다. 그런데도 아내는 노골적으로 그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와 아내는 오래지 않아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대는 사이가 될 게 뻔해 보인다. 그 일을 겪는 동안 자신이 아내를 왜 사랑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어떻게 아내와 사랑에 빠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짐작컨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아내가 지긋한 눈으로 그를 계속 쳐다보는 게 싫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을 보고 있다가 불현듯 마주친 아내의 커다란 눈이 좋았다는 것. 그는 그들이 함께 본 많은 것들이 담긴 아내의 눈, 제 등짝보다 큰 가방을 메고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학교를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봉사하고 희생하지는 않았으나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도 않았던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담당 검사가 그를 불러 말한다. 고생했어요. 액땜에다 쳐요. 앞으로는 좋은 날만 오겠죠. 네, 좋은 날만 올 거예요. 그가 나지막이 검사의 말을 따라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계집애한테 걸려서 좋을 게 없죠. 화가 내놓고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그는 순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린다. 생각해보면 불쌍한 애예요. 그런 애가 커봤자 뭐가 되겠어요. 18살에 앞으로 인생이 빤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검사의 말에 이번에도 그는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남의 불운이나 불행에 동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도 될 만큼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 물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선량하게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성실했든 아니든 인생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든 없든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고 공교롭게 그에게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선량함과 성실함으로 그간의 신념과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이 우연히 던져준 불운쯤은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무고죄까지 가지 말고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죽어서 없고 엄마가 남의 집 일을 다니는 모양이에요. 벌금형이 나올 텐데 그 돈 마련하려고 또 뭔 짓을 할 줄 알아요. 이번에는 고개를 주걱거리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검사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본다. 검사는 내내 서류 더미를 뒤적거리다가 간간히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잇고 있었다. 왜요? 싫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벌금이 얼마이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무슨 일을 하건 얼마나 노구하건 개의치 않을 생각이다. 실은 그러자고 시작한 일이다.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잃은 것에 비하면 그런 수고는 일도 아니다. 많이 봐야 기껏 500만 원일 겁니다. 검사가 그만한 푼돈에 매달려야겠냐는 듯 말한다. 검사의 말대로 기껏 500만 원은 그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물론 있으면 좋을 돈이기는 하다. 그 돈으로 그는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살 수도 있고 손목시계를 최신형 모델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음고생을 한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가 가방을 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기껏해야 자신이나 아내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아이와 그 엄마에게는 아는 사람에게 사정해 빚을 져야 하는 돈이고 몇 달치 임금을 갚으려야 하는 돈이고 아이의 대학 입학을 위해 오래전부터 저축해둔 돈일지도 모르지만 대학 졸업 후 16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사무원이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선량한 아이의 학부모로서의 평판에 끼친 영향에 비하면 하찮은 돈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검사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기어이 벌금을 다 받아냈지만 그 돈으로 카메라도 시계도 사지 않는다. 아내에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얼마가는 술을 마시고 얼마가는 여자를 산다. 그 돈을 흐지부지 탕진하는 동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자명해진 스스로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선량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념과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일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인간이란 신념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법인데 자신에게는 애당초 흔들릴 신념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그에게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만이 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나 그게 가진 능력이 전부이다. 그가 자부하던 건전한 양심과 신념, 사회적 위상과 도덕의 의지, 원칙이나 선의 같은 것들은 그간 주머니에 비축된 먼지 양보다 적다. 그는 그저 상황과 위기에 걸맞게 신념과 가치라는 걸 조적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착각했고 과신해왔다. 골목길 양쪽은 비슷한 모양의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차들이 밀도 있게 꽉 들어차 있었다.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한 차들의 클렉슨 소리와 차주의 고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지만 어쩐지 상투적인 풍경이어서 익숙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집은 불이 꺼져 검은색 벽돌처럼 연립주택 반지하에 박혀 있었다. 그는 오후부터 이 단조로운 골목을 몇 번이나 왕복했다. 아이가 골목길에 서 있는 그를 먼저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서지 않았다면 그는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놀란 표정의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이 왜 아이를 찾아왔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어 우물쭈물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아이는 차림새로만 보면 지금 대학에 다니는지 재수를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아예 놀며 지내는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잘 지내니? 한참 만에 그가 입을 뗐다. 네. 아이가 비교적 온순하게 대답했다.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다.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닌데요. 근방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가 멍하니 아이를 보고 있는 사이 골목길에 차가 한 대 들어섰다. 차가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주차된 벽 쪽으로 붙어서느라 아이와 그의 거리가 뜻하지 않게 가까워졌다.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자 그는 자신의 추측이 또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그를 보며 울적하고 골잡은 표정을 짓기는 했으나 혐오나 증오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새삼스럽게 다시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신의 기억에 뒤늦게 확신을 가질 만큼 단호한 얼굴이 아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뭘 하다 오는 길인지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바짝 자른 앞머리가 좁은 이마를 가리고 있어 얼굴이 넓적해 보였고 미간이 좁으면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인상이 강해 보였다.
웃으면 눈밑살이 뭉치면서 귀여워 보이기도 하겠으나 웃지 않을 때는 처진 입꼬리 때문에 퉁명스럽고 화가 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전체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느낌을 줬는데 그새 살집이 더 붓기도 했고 초점 없이 멍하고 흐트러진 시선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변기에 주저앉아 술에 쩔어 졸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의 무릎기에 걸린 분홍색 면 팬티였다. 검은 바지와 사태를 연결하는 살색이 두툼한 허벅지가 아니라 분홍색 팬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것은 아슬아슬하면서 생기 있게 지저분하면서 음탕하게 아이의 벌린 무릎에 걸려 있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쓰거나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의심을 사는 일도 없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실을 단지 필요에 따라 누락하는 것이므로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되뇌었다. 진술할 때는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 한 것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얘기했다. 한 말은 잘 기억해두었고 다음번 진술 때 번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계산된 논리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으나 막상 형사 앞에 앉아 절박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절실함이 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나중에까지 그를 괴롭힌 것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그것을 자책하지 않는 무감하고 도덕한 자신에 대한 게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수행한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순간적인 실수와 충동이 자신을 망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괴이한 자부를 느꼈다. 그는 난데없는 충동이 준 모멸감으로 괴로웠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여자아이에게 술에 쩔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처음이자 유일한 충동을 느꼈던 것일까? 아이가 더 할 말이 남았느냐는 표정으로 그를 빤히 봤다. 그는 자신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다. 네가 그랬니? 라고 해야 하는지 왜 그랬니? 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차라리 아이가 엽서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아이 말고 비밀을 폭로할 사람이 더 있다는 건 아무래도 두려운 노릇이었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의 묻혀진 기억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뭔가를 묻기 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간섭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내일은 사과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하게 될지도 모르고 몇 해가 지난 후 불쑥 사과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럼 이만 가던 길 가세요. 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만 들어가라.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 들렀다고 말했잖니. 꼭 그런다기에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들른다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벌금 내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골이 됐는지 보러 오신 줄 알았죠. 걱정 마세요. 엄마가 몇 년째 모아뒀던 제 대학 입학금 드린 거예요. 쓸 데도 없는 돈이었으니 상관없고요. 전철역이 어디니? 쭉 가시면 돼요. 그래, 들어가라. 아저씨, 왜 그러니? 아이는 말없이 한동안 그를 보기만 했다. 아저씨 맞죠? 뭐가 말이니? 그거요. 아이가 손을 뻗어 그의 사타구니를 가리켰다. 너무 작아요. 발개서 그 정도라니. 귀엽긴 하겠지만 쓸 데는 없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니? 그가 웃으며 물었다. 아이가 그를 따라 씩 웃었다. 이제까지의 피로하고 수줍어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는 내심
아이가 자신을 지목해 주길 바랐다. 좀 더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불확실한 감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증으로 떠올려 주기를. 아이가 그를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긴요. 그냥 찔러본 거예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마주 보았다. 아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입에 넣어봤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는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경찰이나 형사, 검사나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다. 왜 그 얘기를 경찰에 안 했니?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쪽팔려서요. 증명해보라면 뭐라고 해요? 뭐 넣어봐요? 아이가 히히거리며 웃었다. 그가 조금 인상을 찌푸렸다. 애당초 왜 날 지목했니? 그게 새삼 궁금하셨어요? 그래.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아저씨 차림새가 가장 말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저씨 양복이 제일 비싸 보였다고요.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 합의하려고? 네, 안 됐구나.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뭐. 잘 되는 일도 있어. 그래서 아저씨는 좋으세요? 뭐가? 무고해서요. 좋고 말고도 없다. 당연한 거니까. 나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아이를 보고 웃었다. 아이는 어깨를 으스게 보이고는 제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떻게든 아이를 좀 더 잡아두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어쨌거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이뿐이니까. 아이 말고는 비밀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마땅한 얘기거리가 떠오르지 않아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는 얼른 몸을 돌려 좀 더 빨리 걸어갔다. 그는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돌아섰다. 엽서는 누가 보낸 것일까? 아이가 보냈을까? 아내는 누구도 짐작 못할 그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해냈을 것이다. 아내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애써 말을 돌리려던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여직원이 보냈을 수도 있었다. 여직원의 눈빛은 늘 아내와 뭔가를 공모한 듯 수상쩍었다. 아내와 상관없이 돈이 필요했거나 단순히 그를 놀리려던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다. 역시 아이가 보낸 것일 터였다. 예사롭지 않은 말투로 짐작컨대 아이는 두고두고 그에게 안갚음을 할 작정 같았다. 그런 생각들을 품고 좁은 골목길을 여러 갈래로 나뉘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를 밟아가며 서둘러 빠져나왔다. 골목길을 벗어나자 모퉁이에 편의점이 있었다.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편의점 유리창 앞에서 엽서를 꺼내 읽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엽서에 적힌 문장은 익명의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연히 그와 비밀이 같았을 뿐이다.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도 흔하디 흔한 비난과 경고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와도 같이 쉽게 무시해도 좋은 것 말이다. 그 익명의 문장이 자신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니 어리석었다. 짧은 순간 여직원이나 아내를 의심한 것도 어리석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만나볼 생각을 하다니 어리석었다. 그는 결코 비밀을 엽서 따위에 적어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술김에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종교에 기대어 고해성사를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비밀은 비밀인 채로
그만의 것으로 남았다.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엽서를 보낸 사람도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엽서에 비밀을 적어보낸 사람이 나약함에 화가 났다. 이 세상에 자신과 비밀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가 뭔가 털어놓고 싶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이제껏 비밀을 담은 엽서가 그를 외롭지 않게 해줬다면 앞으로는 비밀의 동조자 때문에, 비밀의 유일성이 깨진 것 때문에 두고두고 외로울 것 같았다. 그는 엽서를 찢어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전철역 쪽으로 걸었다. 자신은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어째서 그런 아이에게 충동을 느꼈는지, 아이는 어쩌자고 그를 끝내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이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하필이면 실증할 수 없는 감각인지, 아이는 왜 직감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지, 침착하고 단호한 거짓말의 내면이 무엇인지, 거짓말의 결과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끝내 지키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깊은 지하의 전철역으로 들어가며 그는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오늘 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라고. 그를 지목한 비밀의 문장에 대해, 그를 아이에게 내몬 양심의 충동에 대해서 말이다. 낯선 성기의 감각을 잊지 않고 있는 아이에 대해, 그 아이가 들어간 연립주택의 어둠에 대해, 그가 돌아 나온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을 내내 비밀로 품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만이, 그리고 좁은 골목과 어두운 밤만이 노인이 될 때까지 비밀을 기억할 것이다.